49. 비혼주의자로 완벽하게 은퇴하려던 내 설계도에 악이라는 미친 변수가 끼어들었다. 인생은 설계한 대로 흘러간다는 오만이 깨지는 데는 3초의 침묵과 초음파 사진 한 장이면 충분했다. 강진혁은 자신의 삶을 거대한 건축물이라 생각했다. 광고 기획사 더 피크의 대표로서 그는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설계자였다. 쉰을 바라보는 40 후반의 나이, 그의 머리칼엔 은은한 은색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노화가 아닌 세련된 연륜처럼 보였다. 그의 사무실은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결정되는 수십억 원대 광고 캠페인들은 대중의 욕망을 정확히 관통했다. 그에게 비호는 선택이 아니라 효율의 문제였다. 누군가와 감정을 섞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일상에 들이는 것은 설계도의 먹물을 엎지르는 것과 다름없었다. 반면 장희원의 세계는 조금 더 뜨겁고 비릿했다. 대학병원 산부인과 과장인 그녀의 손을 거쳐간 생명만 수천이었다. 40 중반의 그녀는 산모들 사이에서 얼음 여왕이라 불렸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진단, 한치의 망설임 없는 수술. 그녀에게 자궁은 생명의 요람이기 이전에 의학적 케어가 필요한 정교한 장기였다. 퇴근 후 홀로 마시는 쌉싸름한 와인 한 잔과 클래식 음악, 그리고 적막한 거실의 고요함이 그녀가 누리는 유일한 사치였다. 연애는 시시했고 결혼은 제도의 굴레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평행선 위에서 완벽한 고독을 즐기고 있었다. 사건은 6개월 전 한 제약회사의 광고 수주를 위한 뒤풀이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진혁은 클라이언트의 까다로운 요구를 완벽하게 조율했고 희원은 그 제약회사의 자문의사로서 자리에 참석했다. 성숙한 어른들의 대화는 매끄러웠고 서로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은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의 선의들이 느끼는 동질감이었을까. 위스키의 오크 향과 차가운 밤 공기가 섞이던 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호텔 바로 자리를 옮겼다. 대표님은 왜 혼자인 걸 선택하셨나요? 희원이 물었을 때 진혁은 얼음을 천천히 돌리며 답했다. 통제할 수 없는 행복보다 통제 가능한 평온이 더 가치 있다고 믿거든요. 과장님은요? 희원은 희미하게 웃었다. 매일 탄생을 보지만 정작 내 삶에 누군가를 탄생시킬 자신은 없어서요. 그 무게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 밤 두 사람을 묶은 것은 뜨거운 열정이라기보다 서로의 고독을 알아보는 깊은 응시였다. 그리고 그것은 어른들의 짧은 일탈로 마무리될 줄 알았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설계도는 때때로 설계자의 의도를 비웃는다. 희원은 최근 들어 몸이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다. 갱년기 증상이라기엔 너무 이른 나이였고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전문의로서 그녀는 직감했다. 진료실 문을 잠그고 직접 초음파 기기를 갖다 댔을 때 모니터에 비친 아주 작은 점 하나가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말도 안 돼. 수없이 봐왔던 태아의 박동 소리가 오늘따라 천둥 소리처럼 그녀의 고막을 때렸다. 40 중반 산부인과 권위자에게 찾아온 예기치 못한 임신. 그것은 과학적 확률을 넘어선 운명의 장난이었다. 진혁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것은 그가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의 런칭을 앞두고 예민해져 있을 때였다. 희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리고 있었다. 강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변수가 생겼어요. 진혁은 펜을 멈췄다. 변수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단어였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희원의 눈빛은 평소의 얼음 여왕과는 사뭇 달랐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진 한 장을 밀어놓았다.
흑백의 흐릿한 사진 속 작은 점. 이게 뭡니까? 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 뱃속에 있는 아이입니다. 강 대표님의 아이이기도 하죠. 진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30년간 쌓아온 그의 논리와 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우린 분명히 조심했고 또 그럴 나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희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의학적으로 0%는 없으니까요. 확률을 뚫고 온 이 생명을 어떻게 할지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진혁은 창밖의 복잡한 서울 거리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완벽한 도시의 풍경 속에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진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억 원대 계약서에 서명하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40 후반의 남자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것도 결혼이라는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주어진 이 직함은 그에게 공포이자 낯선 경이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진혁의 물음에 희원은 창가를 바라보며 답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생명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왔어요. 그런데 정작 제 차례가 되니 무섭네요. 하지만 이 아이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박동이 아주 힘차거든요. 그날 밤 진혁은 서재에 앉아 육아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쳐보았다. 그의 검색어는 늘 시장 분석, 소비 트렌드, 브랜드 가치였으나 이제는 기저귀, 분유, 노산의 위험성 같은 단어들이 화면을 채웠다. 화면을 응시하던 진혁의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통증과 함께 묘한 열감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그가 평생 피해왔던 통제 불가능한 행복의 전조 증상이었다. 완벽했던 그의 인생 설계도 위에 이제는 지울 수 없는 진한 선 하나가 그어졌다. 그 선은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시는 예전의 고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진혁은 다시 희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같이 병원에 가도 될까요? 박동 소리라는 거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난생 처음 짓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차가운 광고맨과 냉철한 의사, 두 어른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대학병원 산부인과 과장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도 정적이 감돌았다. 평소라면 환자의 차트를 분석하거나 컨퍼런스 준비로 분주했을 장희원의 책상 위에는 이제 본인의 이름이 찍힌 산모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 위에 손을 얹어보았다. 아직은 아무런 감촉도 부풀어 오름도 느껴지지 않는 평평한 아랫배. 하지만 그 안에서는 우주가 생성되는 것보다 더 격렬하고 치밀한 생명의 설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그녀는 의학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강진혁이 들어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수트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지만 희원의 예리한 눈은 그가 평소보다 넥타이를 매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음을 그리고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포착했다. 광고계의 거물이라 불리며 수만 명 앞에서도 당당히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남자가 지금은 마치 성적표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긴장하고 있었다. 오셨어요, 강 대표님. 네. 생각보다 병원이 복잡하군요. 늘 광고판에서만 보던 병원 로고를 직접 들어와서 보니 느낌이 묘합니다. 진혁은 희원의 안내를 받아 초음파실로 향했다. 희원은 동료 의사에게 부탁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기기를 다루기로 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배를 드러냈다. 의사로서 수천 번도 더 봐왔던 장면이었지만
환자가 아닌 엄마로서 침대에 눕는 기분은 생경하다 못해 비현실적이었다. 차가운 젤이 배에 닿자 희원은 작게 몸을 떨었다. 진혁은 모니터 옆에 엉거주춤하게 서 있었다. 그는 무엇을 봐야 할지 몰라 시선을 둘 곳을 찾지 못했다. 희원이 능숙하게 탐촉자를 움직이자 흑백의 노이즈 섞인 화면 위로 강낭콩보다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여기 작게 반짝이는 거 보이시나요? 희원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진혁의 시선이 멈췄다. 그것은 생명이라기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정적을 깨고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소리가 있었다.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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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빠르고 힘찬 소리.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먼 곳에서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 같기도 했다.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모니터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소리는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심장 박동을 단숨에 압도해버렸다. 이게 아이의 심장 소리라고요? 네. 6주차 태아의 심장입니다. 성인보다 훨씬 빠르죠. 살겠다고 자기 여기 있다고 온 힘을 다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진혁은 말을 잃었다. 광고 카피를 쓸 때 그는 늘 마음을 울리는 소리, 진심의 울림 같은 단어들을 팔아왔다. 하지만 지금 귀를 울리는 이 투박한 기계음이야말로 그가 평생 찾아 헤맨 단 하나의 진짜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40 후반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 설계도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균열이 생겼고 그 틈 사이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만져보려다 멈칫했다. 그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물기가 어렸다. 희원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차갑고 냉철한 광고쟁이에 가면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순수한 경외감을 보았다. 그녀 역시 목이 메어왔다. 의학적으로는 그저 태아의 생체 신호일 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오려는 한 영혼의 간절한 외침처럼 들렸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병원 근처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았다.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과 산책 나온 노인들 사이에서 두 어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강 대표님. 희원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 아이를 지키기로 한 제 결정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대표님의 삶은 너무나 완벽하고 아이는 그 완벽함을 무너뜨릴 텐데. 진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제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 소리를 듣고 나니 알겠더군요. 제 설계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었다는 걸요. 건물을 지을 줄만 알았지 그 안에서 누가 살아야 하는지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희원을 돌아보며 진지하게 덧붙였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새로 짓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과장님만 괜찮으시다면 저도 그 공사에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니, 시켜주십시오. 희원은 희미하게 웃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듣는 고백치고는 참으로 서툴고 투박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 큰 신뢰를 주었다. 좋아요. 대신 제 현장 감독은 아주 까다로울 거예요. 각오하세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광고 기획사 대표와 산부인과 과장.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중년의 남녀였지만 이제 막 태어난 심장 소리 앞에서는 그저 막막하고 설레는 초보 부모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온 진혁은 예정되어 있던 중요한 미팅을 취소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최신형 노트북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정갈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다. 강진혁의 인생 수정한 1.0악이라는 변수를 상수가 아닌 축복으로 치환하기. 그의 펜 끝이 머뭇거리다 다시 움직였다. 장희원 과장과 함께 걷는 법 배우기. 창밖에는 어느덧 노을이 지고 있었다. 매일 보던 노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축복처럼 보였다. 앞으로 다가올 입덧, 배부름, 그리고 수많은 불면의 밤들.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두려웠지만 진혁은 난생 처음으로 그 불확실성을 사랑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희원은 자신의 진료실에서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도 봤지? 내 아빠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 같아. 차가운 병원 복도에 희원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아주 작게 울려 퍼졌다. 45과 49. 늦었다면 늦었고 성숙하다면 성숙한 이 나이에 찾아온 아이는 그들에게 인생의 후반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전반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광고 기획사 더 피크의 회의실은 평소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다음 분기 대형 자동차 캠페인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 진혁은 평소라면 날카로운 피드백으로 팀장들을 긴장시켰을 터였다. 하지만 오늘 그의 머릿속은 수십억 원짜리 캠페인이 아닌 단 한 사람의 입맛에 점령당해 있었다. 아침 일찍 희원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 때문이었다. 장희원 강 대표님, 오늘 아침엔 이상하게도 어릴 때 엄마가 시장에서 사주던 그 투박한 꽈배기 냄새가 자꾸 코끝에 맴도네요. 병원 근처엔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좀 허전합니다. 희원은 늘 괜찮다, 신경 쓰지 말라며 선을 긋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처음으로 내비친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욕망. 진혁에게 그것은 글로벌 브랜드의 런칭 전략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다. 그는 회의 중간중간 태블릿 PC를 보며 서울 꽈배기 맛집, 전통시장 수제 만두, 노포의 손맛 같은 단어들을 검색했다.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광고 시안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대표님, 이번 카피의 핵심은 완벽한 통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팀장의 물음에 진혁이 멍하니 답했다. 통제. 그렇죠. 그런데 가끔은 통제할 수 없는 기름 냄새와 설탕의 달콤함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팀원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차갑고 이성적인 강진혁 대표의 입에서 기름 냄새와 설탕이라니. 그들은 대표가 과로로 드디어 미적인 영역의 임계점을 넘었다고 생각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진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비서 몰래 알아둔 어느 오래된 재래시장의 지도가 들려 있었다. 같은 시각 희원은 병원 진료실에서 밀려오는 입덧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임신부들에게 입덧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조금씩 자주 드세요라고 수만 번도 더 조언해왔지만 직접 겪는 고통은 교과서적인 문구와는 차원이 달랐다. 평소 좋아하던 커피 향은 지독한 악취로 변했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는 그녀의 위장을 뒤집어 놓았다.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다. 40 중반의 미혼 과장.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고 점심 식사를 거르며 구역질을 참는 모습은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장 과장님,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수술실 동료의 물음에 희원은 그저 요즘 잠을 좀 못 자서요라며 씁쓸하게 웃어넘겼다. 평생을 완벽한 전문가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 통제 불가능한 신체 변화는 커리어의 위협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진혁이 시장 골목을 뒤져 찾아낸 꽈배기 봉투를 들고
병원 주차장에 나타난 것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이었다. 고급 수트 차림의 남자가 기름기가 배어나오는 종이봉투를 애지중지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이질적이었다. 차 안에서 그를 기다리던 희원은 그 광경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강 대표님, 그 수트 이태리 맞춤이라고 자랑하시지 않았나요? 기름이 다 묻겠어요. 상관없습니다. 드라이 클리닝하면 되죠. 그런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식어서 맛이 없어진다기에 서둘렀습니다. 차 안 가득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가 퍼졌다. 희원은 조심스럽게 설탕이 잔뜩 묻은 꽈배기 하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바삭한 식감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입안을 채우자 하루 종일 그녀를 괴롭히던 울렁거림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어때요? 좀 괜찮습니까? 진혁의 질문은 광고 수주 여부를 확인할 때보다 훨씬 더 절박했다. 희원은 천천히 씹어 삼킨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맺힌 작은 이슬을 보며 진혁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희원 씨. 진혁이 처음으로 그녀를 과장님이나 성을 붙이지 않고 이름으로 불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결과와 효율만 따지잖아요. 광고도 진료도. 그런데 이 아이는 우리에게 과정을 즐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꽈배기 하나를 사기 위해 시장 골목을 헤매는 그 소란스러운 시간들 말입니다. 희원은 남은 꽈배기를 내려놓고 진혁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끄럽던 광고인의 손에는 어느덧 희원을 위해 시장을 누비느라 생긴 작은 생채기가 나 있었다. 대표님,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 내 일터에서, 내 사회적 위치에서 내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이 꽈배기 하나에 이렇게 행복해지는 걸 보니 제가 알던 세상이 전부는 아니었나 봐요.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갔다. 45과 49의 연애는 뜨거운 불꽃보다는 은은한 숯불 같았다. 서로의 품위와 거리를 지키면서도 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서히 서로의 영역 안으로 침범하고 있었다. 진혁은 문득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를 떠올렸다. 모노톤의 차갑고 정적인 공간. 이제 그곳에 아이의 울음소리와 형형색색의 장난감들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설렘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그날 밤 진혁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진혁아,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니? 광고계에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 내가 산부인과에 자주 나타난다고. 진혁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만간 댁으로 갈게요. 제가 지켜야 할 아주 소중한 설계도가 하나 생겼거든요. 전화를 끄는 진혁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수많은 집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소소하고 치열한 육아의 현장들. 이제 그도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소음 속으로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다. 한편 희원은 자신의 일기장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 임신 8주 차.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꽈배기를 먹었다. 그리고 내 곁에는 그 꽈배기를 위해 기꺼이 망가질 줄 아는 근사한 남자가 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설탕처럼 달콤하면서도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마무리되었다. 강진혁의 어머니 한 여사는 평생을 격식과 체면이라는 자로 재단하며 살아온 인물이었다. 재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안목과 엄격함은 정평이 나 있었다. 그런 그녀의 귀에 49살 된 금쪽 같은 아들이 산부인과를 드나든다는 소문이 들어온 것은 평온한 호수에 던져진 수류탄과 같았다. 강남의 한 일식집, 물소리가 정갈하게 흐르는 룸 안에서
마주 앉은 모자 사이에는 차가운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다. 진혁아, 내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산부인과라니? 그것도 대학병원 과장하고. 한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이 펄했다. 진혁은 찻잔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다. 수억 원대 광고주 앞에서도 떨지 않던 그였지만 어머니의 실망 섞인 시선은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했다. 사실입니다, 어머니. 아이가 생겼어요. 제가 책임져야 할 생명입니다. 책임? 내 나이가 곧 50이다. 이제껏 비혼이니 뭐니 하며 유난을 떨더니 고작 사고를 쳐서 내 앞에 나타나? 그 여자는 누구니? 집안은? 나이는? 질문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다. 진혁은 담담하게 희원에 대해 설명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서의 커리어, 그녀가 가진 삶의 태도, 그리고 두 사람이 공유했던 고독의 무게까지. 하지만 한 여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다.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거니? 호텔은 내가 알아봐야겠구나. 배가 더 부르기 전에 서둘러야 해. 진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결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한 여사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로의 삶을 제도로 묶어 구속하기보다 오로지 부모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이는 공동으로 양육할 겁니다. 각자의 집에서 혹은 근처에서요.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결혼이라는 틀에 우리를 맞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진혁과 희원이 며칠 밤을 지새우며 내린 결론이었다. 40 중반과 후반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완벽한 독립체를 이룬 이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는 축복이라기보다 거추장스러운 수투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아이에게 사랑받는 부모를 보여주고 싶었지 제도에 짓눌린 부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같은 시각 희원 역시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 마당에는 매미 소리가 극성스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희원의 아버지는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보수적인 분이었다. 딸이 의사가 되었을 때 온 동네에 잔치를 벌였던 아버지는 45달의 임신. 고백의 말문을 잃고 담배만 태우셨다. 희원아, 내가 똑똑한 아이라는 건 알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아비 없는 자식을 만들겠다는 게냐?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희원의 마음도 미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 아빠, 아비 없는 자식이 아니에요. 강 대표님은 누구보다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결혼이라는 형식을 거치지 않는 것뿐이에요. 저는 제 커리어를 지키고 싶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아빠와 엄마가 되어줄 거예요. 희원은 자신의 배를 어루만졌다. 이제는 아주 미세하게 아랫배가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다. 사회가 정해놓은 정상 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병원 동료들의 수군거림, 환자들의 시선, 그리고 가족들의 실망. 하지만 그녀는 믿었다. 강진혁이라는 남자와 자신이 함께 설계한 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어쩌면 더 진실한 사랑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진혁과 희원은 진혁의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다. 창밖에는 화려한 광고판들이 명멸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죠? 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제 설계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희원 씨 부모님은요? 아버지는 아직 화가 안 풀리셨지만 어머니는 몰래 아기 베네 쩌고리를 만들고 계신데요. 결국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죠. 진혁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직접 작성한 공동 양육 계약서와 가족 운영 매뉴얼이었다. 광고 기획안보다 더 정교하게 짜인 그 문서 안에는 아이의 교육, 거주 형태, 경제적 지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정서적 예의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제 방식의 프로포즈입니다. 평생 당신을 내 아내로 구속하겠다는 약속 대신 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동지로서의 맹세 말입니다. 희원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광고 기획사 대표답네요. 폰트부터 레이아웃까지 완벽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역력했다. 세상이 말하는 결혼이라는 안락한 감옥 대신 스스로 선택한 책임이라는 광야를 함께 걷겠다는 남자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 진혁의 핸드폰에 알람이 울렸다. 산부인과 정기 검진 1시간 전. 갑시다. 우리 설계도의 주인공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러 가야죠. 진혁이 외투를 챙겨 입으며 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금속과 유리의 세계에만 머무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수트 주머니에는 항상 희원을 위한 사탕과 임신 관련 서적에서 발췌한 메모들이 들어있었다. 병원을 향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팝송을 함께 들었다. 40 후반의 남자와 40 중반의 여자. 그들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깊은 강물처럼 묵직하게 흐르고 있었다. 주변의 반대와 사회의 편견이라는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유명한 광고 기획사 대표와 산부인과 과장이 나란히 걷는 모습은 금세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진혁은 당당하게 희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세상의 무례한 질문들에 대한 그의 무언의 대답이었다. 준비됐나요, 장 과장님? 네, 강 대표님. 우리의 진짜 프레젠테이션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두 사람의 고독을 끝내줄,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아주 작은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 모니터 속의 힘찬 심장 소리와 함께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강진혁은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그것은 퇴근 후 서재에 앉아 더 피크의 다음 시즌 광고 시안을 검토하는 대신 태블릿 PC로 아기 가구의 모서리 공유를 연구하거나 친환경 페인트의 성분을 분석하는 일이었다. 49, 그의 안목은 이제 대중의 트렌드가 아닌 한 아이의 안전과 평온에 맞춰져 있었다. 어느덧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든 희원의 배는 이제 제법 동그란 곡선을 그리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집 거실에 앉아 직접 고른 원목 요람을 조립하며 물었다. 희원 씨,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다리가 많이 붓는다고 들었는데. 희원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답했다. 의사인 제가 봐도 신기해요.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기분이죠. 수술실 서 있을 때 조금 힘겹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안에서 툭 치는 느낌을 받으면 피로가 싹 가셔요. 강 대표님은 이제 가구 조립의 달인이 다 되셨네요. 진혁은 드라이버를 내려놓고 희원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배 위에 손을 얹자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아주 작고 미세한 움직임이 전해졌다. 그것은 그 어떤 광고 카피보다 강렬하고 즉각적인 소통이었다.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예전엔 이 정적이 고독의 증거였지만 지금은 새 생명이 공유하는 밀도 높은 평온의 증거였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광고계와 의료계라는 좁은 바닥에서 두 사람의 독특한 행보는 결국 꼬리가 밟히고 말았다.
한 연예정보 주간지의 기자가 진혁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강진혁 대표님, 대학병원 산부인과 장희원 과장님과 비혼 부모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확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광고계의 비혼주의 아이콘이 이런 선택을 하셨다니. 대중의 관심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진혁은 전화를 끊고 차가운 이성을 가동했다. 이것은 위기였다. 하지만 예전처럼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걱정하는 위기가 아니었다. 희원의 커리어와 아이의 평온함이 노출될 위기였다. 그는 즉시 희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희원 씨, 예상했던 일이 조금 일찍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냄새를 맡았어요. 내가 막아보겠지만 병원 쪽으로도 연락이 갈지 모릅니다. 희원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올 것이 왔네요. 강 대표님, 숨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 방식대로 터뜨리죠. 기자들의 자극적인 기사 대신 우리의 진심을요. 다음 날 진혁은 더 피크의 공식 SNS와 언론 배포용 보도 자료를 통해 아주 특별한 공표를 했다. 그것은 광고 기획안의 형식을 빌린 인생 후반전,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 가족의 재정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저는 평생 광고를 만들며 정답인 이미지만을 팔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정답이 아닌 진실을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합니다. 저희는 전통적인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부모로서의 책임과 서로에 대한 존중만큼은 그 누구보다 견고하게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파격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찾은 최선의 사랑입니다. 이 파격적인 선언은 곧바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멋진 선택이다. 책임감 없는 비혼보다 100배 낫다는 응원부터 그래도 아이를 위해 결혼은 해야지. 이기적인 어른들의 실험이다라는 비난까지 여론은 팽팽하게 갈렸다. 가장 큰 폭풍은 희원의 병원에서 일어났다. 병원 이사회는 보수적인 이미지를 우려해 희원에게 정직이나 휴직을 권고하려 했다. 하지만 희원은 당당하게 이사회 앞에 섰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생명의 존엄함이었습니다. 제 사생활이 의사로서의 실력을 훼손합니까? 오히려 임신과 출산을 몸소 겪으며 저는 환자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를 정직시키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병원이 가진 편견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희원의 강단 있는 태도와 진혁의 세련된 대처는 여론의 흐름을 조금씩 바꿔놓았다. 대중은 40 후반에 성공한 남녀가 보여주는 이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의 사랑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세간의 소란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단골 노포 만두집에서 마주 앉았다. 오늘 정말 근사했어요, 장 과장님. 진혁이 따뜻한 육수를 희원의 컵에 따라주며 말했다. 강 대표님의 그 광고 기획안 같은 선언문 덕분이죠. 덕분에 우리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가 된 것 같네요. 희원이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다. 희원 씨, 우리 조금 더 욕심내볼까요? 남들이 설계해 놓은 인생 말고 우리가 직접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이 집 말입니다. 조금 삐딱하면 어떻고 소음이 좀 들리면 어때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은 집이죠. 진혁의 말에 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45과 49. 인생의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나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지금 창밖으로 지는 노을은 내일의 눈부신 아침을 예고하는 화려한 축제와 같았다. 진혁은 품 안에서 작은 보석함 하나를 꺼냈다. 반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작고 정교한 은색 열쇠고리였다.
거기엔 두 사람의 이니셜과 함께 아기의 태명인 하늘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살게 될 새로 지은 집의 열쇠입니다. 결혼식은 없어도 우리의 합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각자의 공간을 지켜주되 아이와 함께하는 거실은 가장 넓게 설계했습니다. 어때요? 입주하시겠습니까? 희원은 그 작은 열쇠를 손에 꼭 쥐었다. 그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묵직한 약속의 무게가 느껴졌다. 네, 입주 신청할게요. 대신 관리비는 강 대표님이 다 내시는 걸로 하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소박한 만두집 안을 가득 채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엔 유난히 별이 많았다. 진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앞으로 더 큰 비바람이 몰아칠지 모른다.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통과 피로가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 설계도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이제 막 그려지기 시작했으니까. 희원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예전에 날카롭고 차가웠던 여의사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누군가를 온전히 품어낼 준비가 된 여자가 서 있었다. 잘 부탁해, 하늘아. 그리고 고마워, 강진혁 씨. 그녀의 낮은 속삭임이 차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덮였다. 서로의 고독을 사랑했던 두 남녀는 이제 고독을 나누어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것은 수천억 원의 광고 캠페인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진화였다.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도 진실한 소음 속에서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병원의 밤은 유난히 길고 정적이었다. 장희원은 자신의 진료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수천 명의 산모를 안심시키며 조금만 힘내세요. 다 왔습니다라고 말해왔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의 몸 안에서 시작된 미세한 진통의 신호 앞에서는 한낱 초보 산모일 뿐이었다. 허리를 끊어낼 듯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질 때마다 그녀는 책상 끝을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었다. 강진혁은 그날 밤 광고주와의 중요한 저녁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성사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였지만 그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하는 순간 그의 우선순위는 명확해졌다. 병원 복도를 달려오는 그의 발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완벽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칼은 헝클어져 있었고 수트 상의는 어디에 뒀는지 보이지 않았다. 희원 씨, 괜찮아요? 많이 아픈 겁니까? 진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희원은 땀에 젖은 얼굴로 간신히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강 대표님,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아요. 제 환자들이 겪던 그 지옥의 문 앞에 제가 서 있네요. 희원은 동료 의사들의 배려 속에 가족분만실로 옮겨졌다. 산부인과 과장의 출산 소식에 병원 전체가 숨을 죽였다. 진혁은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희원의 손을 잡고 그녀가 진통을 느낄 때마다 함께 숨을 쉬었다. 후마이너스 하마이너스 후마이너스 하마이너스. 광고 기획을 할 때 보여주던 그 치밀함으로 그는 분만 호흡법을 리드했다. 하지만 희원의 통증이 극에 달해 비명을 지를 때마다 그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미안해요, 희원 씨.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정말 미안해요. 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 희원의 손등에 닿았다. 희원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그의 눈물을 보며 생각했다. 이 차가운 남자가 나를 위해, 우리 아이를 위해 이렇게 울어주는구나. 그 눈물은 그 어떤 진통제보다 강한 위안이 되었다. 새벽 3시 진통은 정점에 달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희원은 의사로서의 이성을 내려놓고 오직 엄마로서의 본능에 몸을 맡겼다. 과장님 머리 보여요. 한 번만 더 힘주세요. 후배 의사의 외침에 희원은 마지막 남은 생명의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진혁은 그녀의 머리맡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응원했다. 할 수 있어요, 희원 씨. 거의 다 왔어요. 우리 하늘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분만실의 긴장을 단숨에 녹여버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응애, 응애. 날카롭고도 청명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음. 2026년 봄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한 생명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선포했다. 진혁은 간호사가 내민 가위를 받아들었다. 광고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를 끊을 때보다 수만 배는 더 떨리는 손이었다. 탯줄을 자르는 순간 그는 느꼈다. 이 아이와 희원 그리고 자신을 잇고 있던 보이지 않는 끈이 이제는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의 연결로 바뀌었음을. 핏기가 가시지 않은 작은 아이가 희원의 가슴 위에 놓였다. 희원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를 안아들었다. 안녕 하늘아. 엄마야. 만나서 반가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세상 그 어떤 성악가의 노래보다 감동적이었다. 진혁은 그 두 사람을 한꺼번에 감싸 안았다. 45과 49에 만난 기적. 그들은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울고 웃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밖 복도에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진혁의 어머니 한 여사와 희원의 부모님이 마주한 것이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것도 잠시 간호사가 유리창 너머로 꼬물거리는 하늘이를 보여주자 그들의 경계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어머, 진혁이 어릴 때랑 똑같네. 코끝이 오뚝한 게 아주 잘생겼어. 한 여사의 눈에 하트가 그려졌다. 희원의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안경을 닦았다. 에헴, 이마 넓은 건 우리 희원이 닮았구먼. 공부 꽤나 잘하겠어. 결혼이라는 형식 때문에 그토록 반대하던 어른들은 아이의 작은 손가락 하나에 이미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사돈이라는 호칭을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진혁은 병실 소파에 앉아 잠든 희원과 아이를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더 피크의 직원들에게 보낼 전체 메일을 작성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런칭을 마쳤습니다. 기획기간 10개월 예산 측정 불가, 기대 효과는 무한대입니다. 저는 당분간 육아 휴직에 들어갑니다. 대표라는 직함보다 아빠라는 직함이 주는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껴보려 합니다. 메일을 전송한 진혁은 다시 희원의 곁으로 다가갔다. 희원이 부스스 눈을 뜨며 그를 보았다. 강 대표님, 아니 하늘 아빠.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우리 잘할 수 있겠죠? 그럼요. 장 과장님, 아니 하늘 엄마. 우리의 설계도는 이제 완벽해졌습니다. 소음도 있고 사고도 있겠지만 그게 진짜 집이잖아요. 진혁은 희원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아이의 얕은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리듬이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맞이한 첫날 아침, 진혁은 난생 처음으로 세상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비혼주의자였던 두 남녀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날. 그들의 차가운 병원 냄새가 아닌 갓 태어난 아기의 젖비린내와 부드러운 살결. 냄새로 가득 찬 축복의 페이지로 기록되고 있었다. 광고 기획사 더 피크의 강진혁 대표는 한때 3초의 미학을 논하던 사람이었다. 대중의 시선을 3초 안에 사로잡는 카피와 비주얼만이 살아남는다고 믿었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가장 절박한 시간은 아이의 분유를 타고 온도를 맞추는 30초였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맞이한 아빠의 삶은 그가 평생 쌓아온 논리와 이성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희원 씨, 온도가 안 맞아요. 37.5도라고 했는데 자꾸 38도가 나오네요. 이거 아이가 먹기에 너무 뜨거운 거 아닙니까? 주방에서 들려오는 진혁의 다급한 목소리에 거실에서 수유 쿠션을 끼고 있던 희원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산부인과 과장 시절 수많은 산모에게 냉철하게 육아 지식을 전수하던 그녀 역시 지금은 머리를 질끈 묶고 무릎이 늘어난 면바지를 입은 초보 엄마일 뿐이었다. 강 대표님, 소수점 단위까지 맞출 필요 없어요. 손목에 떨어뜨려 봐서 따뜻하면 돼요. 광고 시안 검토하듯이 그러지 말라니까요. 진혁은 식은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분유병을 흔들었다. 그의 손은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보다 더 정교하게 움직였지만 정작 기저귀를 갈 때면 이게 왜 자꾸 새지? 라며 철학적인 고뇌에 빠지곤 했다. 두 사람은 약속대로 각자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공동 양육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그들의 합리적인 설계를 비웃었다. 아이가 밤새 울어대면 결국 두 사람은 한 집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다. 진혁의 넓고 차가웠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알록달록한 아기 체육관과 젖병 소독기, 그리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로 가득 찼다. 오늘 광고주 미팅은 어떻게 됐어요? 희원이 잠든 하늘이를 품에 안고 묻자 진혁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답했다. 부사장에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화상회의로 참여하긴 했는데 회의 도중에 하늘이가 우는 바람에 마이크를 끄느라 진땀을 뺐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광고 캠페인 하나 망치는 것보다 하늘이 기저귀 발진이 더 큰 문제처럼 느껴지니 말입니다. 희원은 진혁의 얼굴에 번진 짙은 다크서클을 보았다. 세련된 광고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아이의 트림을 유도하기 위해 어깨를 내어준 그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근사해 보였다. 그녀 역시 병원 복직을 앞두고 복잡한 심경이었다. 평생을 의사 장의원으로 정의해왔던 그녀에게 아이와의 이별이 1분, 1초라도 길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강 대표님, 저 다음 주부터 반차 형식으로 복직해요. 우리가 계약서에 썼던 육아 분담 시간표대로 잘 될까요? 진혁은 희원의 손을 잡았다. 설계도는 수정하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전 업무를 집에서 보고 오후에 당신이 병원에 가면 돼요. 필요하면 내가 사무실에 아기 침대를 갖다 놓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더 피크의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고 홍보하죠, 뭐. 두 사람의 공동 육아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카타르시스를 주기도 했다. 어느 주말 진혁과 희원은 유모차를 끌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비혼주의자 시절의 그들이라면 절대 상상하지 못했을 풍경이었다.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저 나이에 늦둥이인가 봐. 그런데 왜 반지는 안 꼈지? 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하지만 진혁은 당당했다. 그는 유모차 손잡이를 고쳐 잡으며 희원에게 말했다. 희원 씨, 우리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진정한 프리미엄은 소유가 아니라 가치에서 온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누리고 있는 기분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정상이라는 틀 안에 우리를 가두지 맙시다. 우리가 행복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희원은 그 말에 힘을 얻었다. 산부인과 과장으로서 병원에 돌아갔을 때 그녀는 예전처럼 차가운 얼음 여왕이 아니었다. 아이를 안고 쩔쩔매는 산모들을 보면 이제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손을 잡아주었다. 저도 밤마다 울어요.
괜찮아요. 엄마가 처음이라 그래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는 환자들 사이에서 금세 소문이 났고 병원 이사회도 그녀의 독특한 가족 형태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못했다. 폭풍 같은 100일이 지났다. 두 사람은 하늘이의 100일을 기념해 양가 부모님을 초대했다. 진혁의 어머니 한 여사는 이제 진혁의 집 열쇠를 아예 복사해 수시로 드나들며 하늘이 바라기가 되었다. 희원의 부모님 역시 시골에서 갓 짜온 참기름과 유기농 채소를 날라다 나르느라 바빴다. 이놈 우리 하늘이. 할머니가 장난감 사왔다. 한 여사가 화려한 보석 대신 소리나는 딸랑이를 흔드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희원의 아버지는 진혁과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강서방. 아니 강 대표. 처음엔 자네가 참 원망스러웠는데 내 딸 얼굴이 요즘처럼 편안해 보이는 걸 본 적이 없어. 고맙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나고 아이가 깊이 잠든 거실. 진혁과 희원은 나란히 앉아 남은 와인을 마셨다. 강 대표님, 우리 설계도에 결혼은 없었지만 사랑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나 봐요. 희원의 고백에 진혁은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아니요, 이건 사랑을 넘어선 전우애 같은 겁니다. 이 아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파트너로서 말이죠. 진혁은 잠든 아이의 작은 발바닥을 살며시 만져보았다.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지금 이 평온함을 다 설명할 수 없었다. 45과 49.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그들에게 육아는 고통스러운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 끝에 찾아오는 승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했다. 그들은 이제 안다. 인생은 설계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아름답다는 것을. 부풀어 오른 젖병과 어질러진 거실, 그리고 아이의 짧은 옹알이 속에 그들의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완벽주의자들이 기꺼이 허당이 되기로 선택한 날, 세상에서 가장 서툴지만 가장 따뜻한 기록으로 남았다. 하늘이가 세상의 빛을 본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강진혁은 생전 처음 보는 서류 한 장을 앞에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바로 출생신고서였다. 광고주와의 계약서에는 수천 번도 더 서명했던 그였지만 아이의 평생을 결정짓는 이 종이 한 장의 무게는 그 어떤 기획안보다 무거웠다. 현실은 드라마나 소설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았다.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비혼 부모의 경우 아이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인 장희원의 성을 따르고 그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먼저 기재되게 되어 있었다. 진혁이 아빠로서 법적 권리를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했다. 희원 씨, 오늘 구청에 다녀왔습니다. 퇴근 후 희원의 집을 찾은 진혁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희원은 젖살이 오르기 시작한 하늘이를 재우며 그를 맞았다. 절차가 복잡하죠?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 살면서 참 많은 사례를 봤지만 정작 내 아이의 이름을 올리려니 마음이 묘하네요. 진혁은 식탁 의자에 앉아 안경을 고쳐 썼다. 법적으로는 미혼모의 자녀로 먼저 등록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하늘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세상이 명확히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지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 아이의 친부임을 법적으로 선언하고 제 성을 줄지 아니면 당신의 성을 따를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다. 49의 광고쟁이와 45의 여의사. 그들은 단순히 전통을 따르는 대신 아이의 미래와 자신들의 가치관을 설계도에 담았다. 강 대표님, 저는 하늘이가 강하늘이든 장하늘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이 비혼 부모라는 길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제 성을 따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당신은 언제든 든든한 아빠로 존재해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진혁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요, 희원 씨. 저는 하늘이가 강하늘이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비혼으로 살겠다던 오만을 버리고 이 아이의 보호자로서 제 삶을 다 바치겠다는 제 나름의 서약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제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증거를 가장 확실하게 남기고 싶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했다. 아이는 강진혁의 성을 따르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가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다. 구청 창구에서 강하늘이라는 이름이 적힌 신고서를 제출하던 순간 진혁은 난생 처음으로 사회적 성취가 아닌 인간적 존재감의 정점을 경험했다. 그로부터 1년 뒤 하늘이의 돌잔치가 열렸다.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 대신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함께 설계했던 공동 거실이 있는 새 집의 정원에서 소박한 파티를 열었다. 정원에는 더 피크의 팀원들이 보낸 세련된 화환과 병원 동료들이 보낸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다. 한 여사는 이제 세련된 강남 사모님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채 손주를 위해 직접 짠 털모자를 씌워주느라 여념이 없었다. 희원의 부모님 역시 사위 아닌 사위, 강 대표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자, 이제 돌잡이 하겠습니다. 진혁의 우렁찬 목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돌상 위에는 청진기, 마우스, 판사봉, 그리고 진혁이 몰래 올려둔 광고 기획안용 펜이 놓여 있었다. 하늘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의외의 물건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상 귀퉁이에 놓여있던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가족사진 액자였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다. 희원은 옆에 선 진혁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결국 우리를 잡았네요, 하늘이가. 가장 현명한 선택이군요. 그 어떤 직업보다 우리라는 울타리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아이는 이미 알고 있나 봅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밤 두 사람은 아이를 재우고 정원에 남은 와인을 마셨다. 희원 씨, 1년 전 그날 기억나요? 병원 주차장에서 꽈배기 먹던 날. 그럼요. 그때 강 대표님 수트에 설탕 가루가 잔뜩 묻었었죠. 전 그때 생각했어요. 이 남자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진혁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2026년의 봄밤은 유난히 맑았다. 저는 요즘 제 광고 철학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대중을 매혹시키는 화려한 거짓말보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웃게 만드는 투박한 진실이 더 강력하다는 걸요. 하늘이와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카피죠. 진혁은 품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혼인신고서가 아니었다. 이건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떠날 세계 일주 티켓입니다. 하늘이가 조금 더 크면 우리가 만든 이 설계도가 얼마나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제도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완벽한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면서요. 희원은 티켓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훈장 같은 잔주름이 생겼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강 대표님, 아니 진혁 씨. 우리 다음 설계도에는 뭐가 그려질까요? 글쎄요, 아마도 하늘이의 첫 등교, 사춘기의 소란스러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 뒷모습 아닐까요? 오차는 좀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소음도 음악이 될 겁니다.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45과 49에 시작된 예기치 못한 비행은 이제 가장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해 있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고 소설보다 더 치열했던 두 어른의 육아 잔혹사, 아니 성장사는 그렇게 행복한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쉼표였다. 밤 공기를 타고 들려오는 하늘이의 고른 숨소리. 그것은 생명이 쓴 가장 완벽한 시였다. 완벽주의자들의 설계도는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고 그들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몇 년 후 광고계에는 전설적인 캠페인 하나가 등장한다. 바로 틀린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입니다 라는 주제의 공익 광고. 그 광고의 마지막 장면에는 유모차를 밀며 당당하게 걷는 중년 남녀와 활짝 웃는 아이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며 자신만의 행복한 설계도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진혁과 장희원이 세상에 보낸 가장 진심 어린 프레젠테이션이었다.